안녕하십니까, 서완용입니다. 한겨레 신문과 한겨레 TV가 마련한 6.4 지방선거 특별기획 광역단체장 후보 인터뷰 시간입니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 때문에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한겨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변호사 출신으로 우리나라 시민운동을 이끌던 박원순 시장은 2011년 10월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시장에 당선됐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지난 2년 반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서울시장에 재선되면 어떤 서울을 만들어갈 생각이신지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정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한겨레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이승준 기자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준 기자, 간단히 자기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 한겨레신문 정치부에서 야당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준 기자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현안이죠. 서울시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자체가 물론 나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이번 사고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한참 높아져 있는 가운데 터진 것이어서 좀 더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미 공식 사과를 하셨지만 서울시장으로서 이번 사고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세월호 참사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슬픔이 깊은 가운데 또 우리 시민들이 정말 크게 놀란 이 사건이 터져서 서울시장을 책임진 저로서도 굉장히 죄송하고 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 이 사고는 우리가 얼마든지 조금 더 노력했으면 피할 수 있는 그런 인재라는 측면에서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끼고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지금 대체로 이 사고의 원인이 이미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발표할 그런 예정입니다. 예, 사고의 원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뭔지 시장님께서 직접 좀 몇 가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신호 제어 장치에 이 고장이 있었고 네. 그것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상태로 운행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사실 현장에 우리 시민들이 그 기관사나 차장의 이 안내 방송이 물론 그 당시 크게 충돌하고 네. 이 전동차끼리 단절되는 바람에 모든 분이 다 안내 방송을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안내 방송에 따라서 아주 잘 따라주셨고 또 그렇게 시민 정신을 정말 제대로 발휘해 주셨기 때문에 사고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이 아주 치명적인 정말 아주 대형 사고로 되는 과정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서울 시민 정신의 그 위대함이라고 할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이 혹시 노후화돼서 사고가 났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고는 사실 시설의 노후화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네.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미 20년이 넘은 그 차량이 그러니까 차의 이 노후화가 네. 이미 20년이 넘은 것들이 많고 이것을 사실 법률상 물론 25년까지 허용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차량들이 특히 서울 메트로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차량 교체도 아주 큰 숙제 중에 하나이고요.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이걸 지금 전부 바꾸는 데는 약 6천억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네. 서울시 특히 이 서울 메트로는 매년 도시철도와 함께 한 1조 원 정도의 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자 속에서 사실 우리가 이런 차량의 교체라든지 또는 이 내진 설계를 하는 일들이 참으로 힘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중앙정부에게 요청을 끝없이 하고 있는데요. 이 코레일의 경우에는 한 6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똑같이 좀 지원해달라 이런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이런 사고를 우리가 당했기 때문에 중앙정부로서도 조금 협력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울 시민들로서는 이런 사고가 혹시 또다시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현재 어떤 조처들을 취하고 계십니까? 네, 뭐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평소에는 물론 잘 작동이 됐는데 네. 교통 신호 제어 프로그램을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그걸 바꾸고 나서 실제로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제대로 확인을 안 했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이한 이런 것이 큰 원인이 됐는데요. 문제는 이게 뭐 굉장히 종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기술적인 것에만 의존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동시에 사람에게만 의존해도 안 되는 것이고.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중 삼중에 저는 이 방어 점검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이번에 보면 그 관제실에서도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관제실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기술의 혁신 또 시스템의 정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노후 시설들의 교체라든지 그런 예산이 제대로 투입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이런 것은 결국은 이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생각을 바꾸고 교육을 제대로 시킬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 이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이승준 기자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6일로 이제 21일째가 되고 있는데요. 그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들 이렇게 실망하고 또 분노하고 있듯이 저는 많은 시스템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크게 보면 사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너무 고도 성장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를 저희들이 좀 맹목적으로 무시해왔다. 그런 가치를 중심에 두지 않았다.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남은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공동체의 기반이 무너져 있잖아요. 이번에도 보면 사실 자기 역할만 제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죠. 뭐 선장과 성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그 성급 협회입니까? 그 안전을 체크하는 많은 기능들이 그 어느 한 곳이라도 됐으면 됐는데 그게 모두가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단순히 뭐 한두 가지의 기술적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이런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사과 6일 아침에도 조계사에서 사과를 한 번 더 하면서 3번을 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이러한 대형 참사가 있을 때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님이 다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걸로 좀 질문을 드리면 이제 이런 대형 참사가 났는데 이제 우리 사회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안전처 신설을 얘기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를 정말 기본이 바로 선 사회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서울시정을 맡고 나서부터 정말 그 무슨 이렇게 전시형 행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일체 저는 버렸습니다. 그 대신 정말 작은 것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드블록을 제가 10가지 원칙을 만들어서 정말 제대로 하게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보드블록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그런 도시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는가. 지금 지난 겨울에 일체 공사가 없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결과인데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어떤 우리 사회를 정말 상식과 원칙,
어떤 이런 위에 바로 올려놓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부터 저는 바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이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국가안전처 신설에 관해서 그래서 뭐 저는 이런 사고를 당해서 당연히 우리가 반성하고 새로운 어떤 기구,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매뉴얼 또 어떤 전문가들의 양성 이런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저는 이것이 사고가 났다고 해서 너무 짧은 시간 안에 형식적으로 기구를 확대하고 또 어떤 상위에다 만든다고 해서 이 문제가 저는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나친 변화는 사실 그 공무원들이 이렇게 적응하기도 전에 또 바뀌고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저는 사고를 촉발하는 요인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 사이에 저는 좀 더 전문가도 양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런 여러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난번 저희 서울시도 여러 번의 안전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회사 이번에도 이 회사가 청해진 해운이라고 하는 회사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데는 늘 또 회사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회사들의 경영 상황이라든지 이런 이전의 안전사고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잘 살펴봐라. 최저 가격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낙찰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원칙을 저희들은 만들었거든요. 말하자면 이런 시스템의 개혁이 저는 전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제 재선에 도전하시는 입장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시정에 대해서 또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시민들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박원순 시장님께서 다시 재선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쉽게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태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허니문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임기를 시작하면 초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파악하고 또 새로운 어떤 그 의제를 설정하고 이렇게 이제 행정을 잡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사실 우리 사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을 바로잡는 그래서 많은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미래 발전 방향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기자들 앞에서 발표한 것만 해도 한 50개가 되고요. 전체로서는 한 100개도 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막 이제 시작하고 또 일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중인데요. 그래서 아마 2년 이제 7개월이 됐는데 이 기간에 이제는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새롭게 4년의 임기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공들여 만든 그리고 저는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 과거의 행정과는 굉장히 다른 패러다임 위에 서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야말로 어떤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이런 거버넌스에 기초한 이런 정책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낼 새로운 서울의 변화 저는 그것은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2011년에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셨을 때 어떤 목표를 하셨던 어떤 서울시장의 목표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대비로 하면 지금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십니까? 지금 이제 여러 기관들이 발표한 공약 이행도로 보면 이미 작년 연말 수준으로 80%가 넘어서서 네. 제가 공약 대상도 받았고 또 A 그 그레이드도 받았는데요. 근데 저는 그런 어떤 형식적이고 숫자적인 걸 넘어서서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는 현재 관광객이 제가 취임 이후에 1,00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회의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2년 연속 꼽혔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많은 해외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6조 한 4천억 정도 작년에만 이렇게 됐고요. 또 도시 경쟁력에 있어서도 그 모리 재단의 평가에 의하면 9위였던 것이 제가 취임한 이후에 지금 6위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객관적인 평가도 있습니다만은 제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면 아직 저는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네. 네, 좀 더 예, 서울시가 서울의 모델이 저는 세계에서 아주 이 글로벌 도시로서 우뚝 서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 가야 될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시민들은 시장님의 그동안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당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네, 많이들 저는 평가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네. 사실 심지어는 그 새누리당 의원님들조차도 일 하나는 박 시장이 잘한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고 또 저한테 그런 말씀도 하시죠. 근데 선거철이 되니까 그냥 정당이 다르죠. 막 그냥 다른 얘기들을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세모녀 자살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복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공동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님께서는 어떤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서 어떤 조처를 우리 사회가 같이 취해 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가 정부가 그 가난도 또 그런 여러 어려움도 취약계층도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기초생활수급제도 사실 그거 제가 참여연대 사무처장 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저희들이 그때 청원하고 법안을 내서 만들었는데 사실 지금 굉장히 빈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자로 신청을 하면 69%가 탈락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된 다음에 서울의 경우에는 그것을 보완하자. 그래서 지금 이 서울형 기초수급제라 그래서 그 정부 시스템에서 탈락된 사람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흡수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만 해도 한 3,000명 정도를 추가로 발굴해서 했는데 그런데 송파 그 세모녀 사건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점이 있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컨대 이 발굴만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복지사 260명을 채용했고요. 네. 그다음에 통반장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등을 동원해서 아무래도 그 동네를 잘하는 분들이 이렇게 그런 분들을 이제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그 전부 이렇게 네트워킹이 돼서 함께 잘 살아가는 서로 돕고 사는 사회가 저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경우에는 이른바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그 여러 지역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복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어서 이게 조금 더 저는 이 빛을 발하면 구체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정에 대해서 이승준 기자 좀 이어주실까요? 예, 좀 이어서 질문드리면 결국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분야는 먹고 사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동안 시장님 재임하시면서 좀 일자리 문제나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좀 성과를 내신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만큼 참 어려운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잠깐 생겼더라도 또 쉬 사라져 버리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는 그동안 한 40만 개 정도 일자리 이런저런 일자리를 만들어냈다고 이렇게 지표상으로는 나오는데요. 저는 늘 수치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실질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늘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공일자리 경우에 저는 이걸 많이 혁신을 해냈습니다. 옛날은 거의 취로사업 비슷하게 그냥 그 어려운 분들에게 일시적으로 돈 나눠주는 역할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들이 그걸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에너지 컨설턴트라는 일자리가 있는데요. 이걸 1년 동안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1년 후에는 그걸 아예 지속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도 있고요. 그 외에도 무슨 그 보육반장이라든지 경로당 코디네이터라든지 이런 여러 지속 가능하게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있고요. 아마 이런 것들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도 하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도 되는 이런 것으로 점점 더 이렇게 축적돼 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좀 시장님이 또 약간의 청사진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서울 시민으로서 궁금한데 시장님이 재선에 성공하신다면 2018년에는 서울이 좀 어떤 모습일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질지 좀 청사진을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2년 6개월 동안에 벌어졌던 많은 성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경우에 제가 취임하고 보니까 약 20조 정도의 채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세훈, 이명박 두 시장님 시절에 약 한 13조 정도의 채무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시 토건사업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제가 다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채무를 지금 현재 한 3조 3천억 줄였고 금년 연말이면 7조 정도 줍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도 이게 참으로 많은 민자 사업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잖아요. 이거 혁신하면서 시민들에게 약 3조 2천억 정도의 이런 이익이 돌아가게끔 더 이상 지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약 7만 호 이 공공임대주택을 지었고요. 그다음에 그 사회복지 비용을 본래 전체 예산 대비 26%였던 거를 32%로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채무는 줄이면서 동시에 또 이렇게 삶의 질을 높이는 저는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말하자면 이게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도 수많은 혁신들이 뭐 예컨대 잘 아시잖아요. 그 환자 안심병원이라든지 또 심야 버스라든지 이런 아주 어쩌면 소소하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에 아주 도움이 되는 이런 일들을 저는 끊임없이 해왔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계속 앞으로 4년 더 하면 외국 그 많은 도시들이 와서 배우러 오지 않을까요? 지금도 이미 15개 도시가 서울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아예 국제교류과라고 하는 과를요, 국 단위로 만들었습니다. 서울이 진출하는 거죠. 그러면 기업들도 함께 또 나갈 수 있잖아요. 서울 모델의 세계적 확산, 그게 제 꿈입니다. 네. 또 근데 시민들이 선거에서 이제 개발 공약에 많이들 끌리기도 하는데요. 그 새누리당 후보들 세 후보가 다 강북 개발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이미 했던 공약에 대본의 내용이 들어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개발의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그 노원, 이 성북, 그다음에 강북, 도봉 이 4개 구를 합쳐서 행복사구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행복사구 발전 이 플랜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성, 또 지역성, 또 자연성, 생태성 이런 거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말하자면 강남과의 격차는 줄이되 그 대신 강남의 발전 모델과는 다른 새로운 모델들을 저희들이 제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국장급을 한 명을 임명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또 그 개발 공약 중에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가 용산 재개발 공약을 또 세웠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건 시민들이 금방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정몽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통합 개발이라는 것은 이미 몇 달 전에 그것이 파산이 돼서 문제가 많았던 것이 이미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본래 거기에 있는 철도청 부지를 개발하는 것은 사실 철도청 코레일만 이 계획을 세우면요 당연히 가능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여러 단독주택, 상가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지역, 거기도 진지 얼마 안 되는 지역도 있고, 또 굉장히 낡아서 새로 재건축해야 되는 지역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다른 유형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살펴서 맞춤형으로 이 개발해 드려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서울시는 이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아마 조만간 이 개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시장님 취임하실 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뉴타운 관련 그 출구 전략이었는데요. 그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 뉴타운 지구 조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고 그동안 실태 조사도 했는데 아직 사업 해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 570여 개 정도의 그 뉴타운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실태 조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우리가 알려드렸어요. 이게 본인이 부담해야 될 내용이 얼마냐. 그게 옛날에는 사실 불분명했잖아요. 근데 서울시가 직접 비용을 들여서 그걸 공개해드렸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찬반이 분명해가지고 해제를 찬성하는 분이 많은 곳은 저희들이 약 한 128개 구역을 해제드렸습니다. 근데 나머지 부분은 아직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추진되는 것도 있고요. 나머지는 정체 상황인데 그건 이제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뭔가 경기가 좋아지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재선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히 따져가지고 쉽게 해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찬성하는 분이 많고 또 우리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빨리 또 하도록 조만간 이렇게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근데 과거에 처음에 이게요, 제가 취임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신년 할애를 구청마다 도는데, 가는 곳마다 데모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갈등도 해결하고 서로 이렇게 많은 이 조정을 해서, 2014년, 금년 제가 신년 할애를 쭉 다녔는데, 한 군데도 데모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안정화는 됐습니다. 자, 6월 4일 지방선거 전망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현재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박원순 시장님께서 당선된다고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저는 만만치 않은 선거라고 보고 왜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지금 이제 제가 지난 2011년에 네. 당선될 때는 그때는 어쨌든 큰 바람이 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조용한 선거고 또 어쨌든 새누리당의 지지도라든지 또 어쨌든 어떤 기반이 되는 조직도 굉장히 강한 곳이고 그래서 제가 물론 열심히 일해왔고 또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시정을 평가하고는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간단한 선거는 아니다. 열심히 시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이 현실적으로 새 후보가 겨루고 있는데요. 자세히 제가 여쭤보는 거는 결례일 것 같고요. 다만 세 분 다 잘 아는 분들이니까 여쭤보긴 하겠습니다. 우선 정몽준 후보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좀 약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7선 국회의원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록과 정말 저는 경륜이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공약을 내시는 거라든지 이런 거 보면 사실 좀 굉장히 낡은 이런 개발 패러다임을 그대로 갖고 계신 거 아닌가.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1세기의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도시의 미래를 그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옛날처럼 그렇게 뭘 개발 많이 하고 저는 이런 시대는 지금 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건설의 시대는 가고 건축의 시대가 왔다. 제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시대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개발은 해야 되지만 그것이 옛날 70년대식의 그런 개발은 아니다. 저는 착한 개발, 지속 가능한 개발 이런 것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황식 후보하고 이혜훈 후보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실까요? 김황식 후보님은 또 대법관도 지내시고 감사원장도 하시고 국무총리도 하시고 늘 이렇게 높은 곳에 계셨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늘 낮은 곳에 있었죠. 검사도 하다가 그 직책도 버리고 정말 풀뿌리 시민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별성은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혜훈 후보는 언급 안 하시겠습니까? 이혜훈 후보님은 또 경제학 박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뵈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셔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2006년 지방선거하고요. 2010년 지방선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는데요. 사실 서울시장 선거하고 서울시내 구청장 선거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2006년에는 그 당시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뒀고요. 2010년에는 서울시장은 한나라당이 이겼지만 서울시내 구청장은 민주당이 거의 다 석권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시내 구청장들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걸로 예상하십니까? 그런 거 제가 다 알면 점쟁이 할게요. 사실 말씀하신 것 같이 너무 이렇게 쏠림 현상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렇죠. 아마 이번 선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느 곳도 쉽지 않은 그런 팽팽한 지금 이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성정 기자 좀 이어주실까요? 이어서 하면 2011년 보궐선거에서는 범야권 후보, 시민 후보를 좀 앞세우셔서 도전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후보, 나는 이런 후보다 어떻게 도전하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동안 시민이 주인입니다. 시민이 시장입니다. 이런 말씀 늘 드렸죠. 그리고 실제로도
모든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시민들과 함께 늘 해왔다고 생각하고요. 늘 현장에서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시민 후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뭐 또 그 당시처럼 지금도 그 새정치연합뿐만 아니라 뭐 정의당 쪽에서도 후보를 안 내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정파들이 함께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님 당적은 새정치민주연합에 계신데요. 새정치민주연합과 그다음에 거기에 소속된 의원들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그 관계를 맺으시고 활용을 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번 선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는 뭐 어느 누구라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당연히 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들 도움도 많이 얻어야죠. 네. 네거티브 캠페인도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님 상대로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돌파해 나가실 건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거티브 선거를 주도한 정치 세력이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선거에도 사실 얼마나 네거티브가 심했습니까? 결국은 부메랑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패배했죠. 그래서 뭐 이번의 경우도 뭐 저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요. 그 결과는 오히려 그런 네거티브를 하는 쪽이 저는 결국은 불리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서울 시민이 그냥 시민이지 않지 않습니까? 다들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제가 사실 많은 다 용서를 했죠. 근데 이번에는 저는 그건 엄정하게 대처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거 출마하시려면 어쨌든 시장직 사퇴를 해야 되는데요. 그 시점은 언제로 보시는지요? 사퇴는 아니고요. 네. 스스로 업무 정지를 이제 하는 것인데요. 지금 뭐 세월호든 이 지하철 사고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시장으로서의 무게중심을 잡고 시민들의 삶을 챙기는 이런 일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법적으로 허용하는 때까지는 제가 시장으로서의 직무를 조용히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수행할 생각입니다. 예, 정치적인 질문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야당, 제1야당으로서 어떤 국민들한테 비전도 좀 보여주고 해야 하는데요. 세월호 참사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야당 지지율은 뭐 별로 올라가지 않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안철수 의원하고 통합을 했는데요. 통합의 효과도 지금 좀 미진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좀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사실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좀 많이 높으면 참 좋겠는데 네. 그러지 못해서 참 아쉬운 대목이긴 한데요. 근데 뭐 지금 사실 통합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내부를 추스리기도 참 쉽지 않은 그런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그래서 뭐 제가 오히려 열심히 해서 오히려 당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선거를 이번에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정치인들하고 정당을 또 오랫동안 지켜보셨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음 총선 대선에서 이겨서 이제 정권도 잡고 이렇게 하려면 뭔가 좀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 같은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자, 새정치연합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주신다면요. 글쎄 좀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일을 좀 더 열심히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는 제가 늘 생활 정치를 이렇게 강조드렸는데요. 그러시죠. 사실 제가 시장 일을 해보니까 정말 중앙정부나 또 국회가 개정해주면 고쳐주면 좋을 제도나 법령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예 책을 한 권 낸 적도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다 보내드려서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그런 일들이 정말 부지기수인데 이런 걸 좀 받아 안아서 사실 뭐 새정치연합이든 아니면 새누리당이든 다 좀 정치권이 이런 당파적 싸움 제발 좀 그만하고 이런 민생에 좀 참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면 참 좋겠다. 그러면 아마 우리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생각도 굉장히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하고 혹시 최근에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뭐 가끔 통화는 합니다. 네. 네, 직접 만나신 적은 없으시고요. 최근에 예, 뭐 주로 이렇게 서로 바쁘니까요. 네, 그러시군요. 정치인으로서 안철수 대표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장점이 있고 이런 점은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좀 있던가요? 이건 뭐 제가 좀 주제 넘은 일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안철수 의원님은 뭐 과거와 조금 이렇게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어떤 여망을 이렇게 안고 있는 분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지금 또 그런 측면에서 현실의 정치와 이렇게 벽을 마주하기도 하셨지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점점 여러 가지 나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정치에서 굉장히 소중한 그런 보물 같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 이어서 질문드리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1년이 좀 넘었는데요. 그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저희들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요, 중앙정부가 갑이고요, 저희는 을입니다. 을 중에도 슈퍼 을입니다. 네. 제가 해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뭐든지 잘 보이고 가서 뭐 공손하게 부탁드리고 이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그런 평은 삼가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서 또 질문을 드리면 그동안 1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도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밑에서 느끼는 체감은 다른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건 정치 전문가들이 하실 일이고요. 다만 저는 이런 지지율이라는 것에 사실은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뭐 지지율이라는 것은 금방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오히려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에서부터 아주 꼼꼼하게 저는 뭐 시정이든 국정이든 챙겨나가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게 아닌가 싶고요. 특히 이번 세월을 통해서 저는 정말 기본부터 우리가 새로 정말 국가를, 사회를 함께 개혁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저는 그런 중차대한 책무를 저는 부여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박정희 전 대통령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어서 근대화가 있었다라는 주장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경제에 있어서는 참 큰 성취를 이루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나 인권의 차원에서는 좀 또 큰 아쉬움이 있다. 이런 우리 국민들이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경제 발전을 하면서도 그것을 그렇게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억압하면서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시민들, 국민들의 어떤 동의와 함께 이렇게 경제도 함께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아쉬움을 늘 갖고 있죠. 자, 새누리당 후보들이 박원순 시장님의 어떤 안보관을 자꾸 좀 문제 삼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고요. 앞으로 선거 캠페인에 들어가는 아마 유사한 어떤 공방이 오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박원순 시장님의 어떤 국가관, 안보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사실 지금 이렇게 뭐 이념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공방하는 것은 정말 낡은 레코드판을 계속 트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낡은 이념 공세고 색깔 이데올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국가 안보가 우리 국민의 행복을 결정하는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가 안보는 어떤 경우에도 도전받아서는 안 되고 또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국방이나 이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요.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사실 이 통합 이 방위협의회 의장입니다. 네. 거기에 구성원으로 수도 방위사령관이라든지 서울경찰청장이 와 있습니다. 그 비상사태가 되면 제가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선포를 재난 선포도 하게 돼 있고요.
이런 막중한, 그야말로 천만 서울 시민의 삶을 책임진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동안 저는 나름대로 이 여러 기관들과 협력해서 서울시가 어떤 경우에도 그런 안보적 또 재난의 위협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하고요. 저와 함께 일했던 뭐 수도경비사령관이라든지 또 경찰청장도 사실 인정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명색이 대한민국의 검사도 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또 애국도 저는 해온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런 이 색깔론을 들이민다는 것은 사실 저는 그건 정말 국민의 지탄을 받고도 남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님에 대해서 개인적인 질문 한두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일 중독증 환자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그러신지 또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일 중독자, 일 벌레는 맞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제가 그렇게 일을 계속 많이 하면 서울시 공무원들 거의 병원에 다 실려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지금 이렇게 좀 저녁 약속만 하면 집에 들어가면 한 9시, 10시 돼서요. 뉴스 다 보고 그다음에 드라마 다 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별에서 온 그대도 끝까지 다 봤고요. 또 뭐 3데이즈니 무슨 요새 정도전도 다 보고 있습니다. 웬만한 드라마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항상 일찍 퇴근을 하시는 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요새도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개인적으로 2년 반 동안 얼마나 행복하셨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특히 사생활이나 또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떠셨는지요?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또 가족 관계에서 보면 참 어려운 직업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늘 긴장해 있어야 되고 또 늘 이렇게 어떤 정책적 과제, 민원 이런 갈등 때문에 사실 편안한 날이 잘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과거 시민운동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하고 싶었던 일이 많았는데 뭐 재정이라든지 행정 권한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제가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전문가와 함께 뭔가 결정해서 정책으로 결정을 하면 그게 실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행복한 일이죠. 이런 입장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삶도 바꿔내고 세상도 바꿔내는 그런 행복한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2년 반 동안도 행복하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혹시 박원순 시장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준비해 오셨는데 제가 질문을 안 드린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아니 뭐 너무 질문을 잘해 주셔갖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한겨레 TV 시청자들한테 내가 서울시장에 재선이 되면 이렇게 잘 할 것이다 이런 인사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저는 한겨레는 제 친정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 한겨레 신문의 탄생 과정에서부터 또 나중에 제가 논설위원 또 사회이사도 했고요. 그래서 한겨레 신문이 지향하는 이렇게 올고전 언론 또 정말 바른 사회 저는 꼭 같은 생각을 하고 또 서울시장으로서 그런 정신이 늘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서울시정을 잘 돌보고요. 또 서울시가 글로벌 도시로서 어느 도시에서도 못지않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서울 모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정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한겨레 스튜디오까지 나와서 인터뷰에 응해 주신 시장님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이성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한겨레 TV가 마련한 박원순 시장과의 6.4 지방선거 특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